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딩샤오입니다. 저는 중국 광둥성의 한 중형 도시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문명과 사상의 원천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저희 가문은 모택동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저 역시 그 숭고하고도 강력한 혁명 정신이 인류가 나아갈 최고의 길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누리는 사회주의 체제야말로 전 인류가 본받아야 할 최선의 선택이라 강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모택동 주의는 인민대중을 중심에 두고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룩한 위대한 사고방식이라는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주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선택해 빠르게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기분이 매우 언짢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과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이라는 곳이 본래 중국의 변방에 불과했고 중국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으면 생존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도 나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요즘은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를 무기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펼쳐 보인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마뜩찮게 여기며 한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란 인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무질서를 초래하며 결국 서방의 제국주의적 이익만 챙겨주는 제도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부모님께서도 늘 한국이 그렇게 서방의 빌부터 뛰어다녀봤자 결국 제대로 된 정신을 못 갖춘 상태로 세계 시장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야. 애초에 모택동 사상으로 뼈대를 잡았으면 훨씬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자유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건 전부 혼란의 근원이잖아 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앞세워 세계 무대에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 저로서는 참으로 버릇없고 질서가 없는 행태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문화적으로 해외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는 뉴스를 들으면 어딘가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세계는 모택동 사상의 진면목은 보지 못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에나 환호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서방 세계로 가보자. 영국 런던과 같은 핵심 무대에서 우리가 지닌 혁명적 가치와 사상의 위대함을 알리고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물리적으로 증명해보자 하고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만류하셨습니다. 이미 중국이 세계 최고의 체제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자본주의 국가에 가서 힘들 일 있느냐. 거기서 편협한 서방 언론과 한국 문화 홍보만 잔뜩 볼 텐데 라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제가 직접 그들의 시선과 논리를 듣고 모택동 사상을 체계적으로 설파하여 한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에 매몰된 이들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을 했는지 깨우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제 의지를 꺾지 못하시고 제가 영국 런던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반드시 세계 무대에서 모택동 사상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리겠다라는 의욕으로 가득 찬 채 영국 런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내렸을 때 제게 가장 먼저 다가온 충격은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선 사람들의 국적과 인상은 천차만별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확실히 서방 세계의 수도라 할 만하군.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무분별하게 외국인을 수용하고 무정부적 혼란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사회주의 체제가 훨씬 질서 있고 우수하다는 관념이 저에게 뿌리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런던 시내로 들어가면서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현대적인 빌딩이 뒤섞인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제게는 그저 복잡하기만 한 대도시로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만나는 유럽인들이 과연 우리의 위대한 사상에 대해 관심을 보일까 아니면 아예 경멸할까 하는 생각에 적당히 긴장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런던 대학 기숙사에 도착해보니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라운지나 복도에서 어울려 떠들고 있었습니다. 영어 억양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은 뒤 방 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저는 중국인 교환학생 딩샤오인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모택동 사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더니 담당자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Oh, that's interesting 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그 반응이 왠지 별난 학생이 또 왔군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복도에 나가보니 이곳저곳에서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몇몇은 중국? 와, 요즘 중국 경제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던데 라며 호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학생이 다짜고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아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제가 내심 기분이 상한 건 왜 중국을 떠올릴 때 한국 문화를 함께 묻느냐? 게다가 중국 드라마를 묻는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먼저 묻다니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장 불쾌한 내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한국 대중문화엔 관심 없다. 오히려 한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한 건 대실수였다고 본다. 차라리 우리 중국의 혁명 정신을 더 배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상대는 영문을 몰라 그런가요?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런 미묘한 시선 교환이 제가 런던 대학에서 겪을 긴 갈등의 서막이 될 줄은 당시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며칠 뒤 런던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교내 광장에는 학과, 동아리, 학생회 부스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저도 구경할 겸 나섰는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의외로 한국 학생회 부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생각보다 컸고 앞에서 케이팝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유럽인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 옆에서는 한국어 교재, 한국 드라마 포스터 등이 전시돼 있었고 심지어 한식 간단 시식 코너도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몰려들어 와, 케이팝 최고야.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었어.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양인들이 한국에 열광하지? 한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서방에 빌붙은 결과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어디로 갔나? 이건 전부 서방 언론이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제가 부스 근처를 어슬렁거리자 한 영국인 여학생이 환한 미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중국 분이세요?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바로 나는 중국에서 왔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따위에는 관심 없소.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건 큰 실수였다고 생각하오. 자본주의와 결탁해 생긴 문화가 뭐 그리 대단하오? 하고 대꾸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주주의가 큰 실수라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마치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사실 한국은 원래 우리 중국의 문화권 안에서 살던 나라였고 독자적인 발전은커녕 원래부터 우리를 본받아야 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에 지금 이런 무분별한 대중문화 산업만 발달시켜 세계 시장에서 날뛰는 것 아니냐? 그게 과연 인민에게 좋은 길인 줄 아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학생은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이 경제 발전과 문화 수출에 성공한 건 객관적 사실 아닌가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고 그 결과가 전 세계적 사랑을 받게 된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제가 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부스 담당자가 와서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하고 물었고 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속에서는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죠. 왜 유럽 애들은 이렇게 한국을 좋게만 보지? 한국이 민주주의를 택한 결과가 정말 이토록 성공적이란 말인가? 저는 그날 크게 동요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의 경험 이후 기숙사 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자꾸 연출되었습니다. 제가 중국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접근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의 경제력은 대단하지만 정치적 자유가 제한적이지 않느냐? 중국은 인터넷 검열 때문에 해외 문화나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던데 진짜냐? 등등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꼭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로 자유를 누리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빈부격차와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는지는 말하지 않느냐? 한국도 여러 가지 정치 스캔들과 사회 분열이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어떤 영국인 학생이 그래도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반면 중국은 검열로 인해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못 낸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처럼 집회나 시위가 자유롭게 허용되지도 않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그건 한국이나 서방이 혼란에 빠진 증거지. 집회, 시위는 사회적 마찰을 부추기는 행위 아니오? 우리 중국은 모택동 사상을 근간으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주력해왔기에 그런 무질서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을 뿐이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는 고개를 갸웃하며 민주주의가 무질서라면 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었을까요? 역으로 중국은 인터넷과 문화 검열 때문에 K-팝이나 다른 해외 문화가 자유롭게 진입하지 못한다던데요. 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깎아내리려 애썼지만 막상 유럽인들이 제시하는 한국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환경, 그리고 국제적 인지도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노골적으로 한국이야말로 민주주의로 전환해서 더 많은 인재가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덕분에 엔터테인먼트와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얻었다고 말하더군요. 저로서는 불편하고 억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정식 강의가 시작되었고 제가 주로 듣게 된 과목은 정치학, 동아시아 현대사, 그리고 국제관계 관련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현대사도 일정 부분 다루었지만 모택동 시기를 보는 서양학계의 시선은 제가 기대했던 칭송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문화대혁명 시기의 혼란, 대약진 운동의 실패, 수많은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어느 강의에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후반 군사독재 시절을 극복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1980에서 90년대를 거치며 경제문화적 도약을 이뤘습니다. 반면 중국은 모택동 사상의 극단적 적용으로 문화대혁명 같은 대내외 혼란을 겪고 이후 개혁개방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자유와 인권 면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 말을 듣자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거기서도 빈부격차, 재벌 문제, 정치 부패 등 수많은 문제가 있고 민주주의는 때때로 국론 분열을 낳지 않습니까? 모택동 사상은 그러한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도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로운 선거와 비판, 언론 표현의 자유 등을 통해 개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문화대혁명 당시 수많은 지식인과 반대파가 탄압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건 혁명 초기에 불가피한 부작용이었으며 서방 민주주의식 문제로 말하면 한국도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교수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국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굳건히 세워 글로벌 무대에서 상당한 성취를 거두었죠. 라며 한국의 경험이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중국은 모택동 사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전환이 성공으로만 여겨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굉장히 열패감이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날 즈음 교실 구석에서 한국인 교환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택해서 더 발전한 거야 하고 혼잣말을 하는 걸 듣고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런던 대학 곳곳에서는 문화교류 세션이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어느 날 한국 문화 워크숍이 크게 열린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K-팝 댄스, 한국어 기초 강해, 한식 요리 시연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저 난리인가 하는 의구심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 영국인 및 유럽 학생들이 무척 신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를 시식하며 즐거워하고 어떤 이들은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죠. 또 무대에서는 K-팝 댄스 커버팀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관객들이 환호를 보냈습니다. 무대를 진행하던 영국인 사회자가 한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를 이뤄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놀라운 경제 발전과 문화 수출에 성공했다며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민주주의 모델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국제적 인기까지 누리는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코너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로 인해 정치 불안과 잦은 대통령 교체, 거리 시위, 재벌 구조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릇없이 세계 시장에서 날뛰며 문화로 이목을 끄는 모습은 오히려 서방 자본주의에 종속된 결과일 뿐이요.
이 발언에 행사장 곳곳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님께서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이신 건가요? 하고 물었지요. 저는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소. 한국이 민주주의니 자유니를 내세워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제로는 서방 세계가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긴 허상일 뿐이오. 애초에 한국은 우리 중국의 지도를 받았으면 훨씬 질서 있고 모범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소. 그때 관객석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을 들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일방적인 의견 아닌가요? 한국은 독재 시절도 있었지만 스스로 민주화를 쟁취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다양하게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수출하는 건 그만큼 활력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심하게 발끈해 그 활력이라는 게 결국 자본에 매달린 문화산업이라는 뜻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택한 이후 무슨 대단한 사상이나 이념을 만들어냈느냐? 결국 전통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채 서방식 제도를 어정쩡하게 본떠 글로벌 시장에 편승한 것 아니오? 라고 매섭게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유럽인 학생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한 게 배신감처럼 느껴지는 건가? 하고 말했고 어떤 이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들만의 길을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 중국인 딩샤오는 왜 저렇게 분개하는 거지? 라며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행사 스태프가 저를 진정시키며 여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어 모인 사람들입니다. 너무 과격한 비난이나 정치적 언쟁은 다른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영국인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칭찬하고 자본주의적 문화 수출을 용인하는 걸까? 제 안의 혼란과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한번 정치사 토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와 권위주의였습니다. 교수는 한국, 대만, 일본의 민주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고 중국은 아직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측면이 크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성장했지만 한국처럼 민주주의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게 꼭 긍정적인 역사의 귀결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는 국론 분열과 서방 자본에 대한 종속을 야기한다. 고 말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높은 수준의 표현 자유, 그리고 K-팝 등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중국은 아직도 언론과 인터넷이 검열되고 있죠.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라는 게 정말 인민에게 이로운 겁니까? 거리 시위나 파업, 각종 정치 스캔들, 재벌이라는 독점적 구조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는 모택동 사상을 토대로 강력한 통제와 질서를 유지해 인민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론 민주주의도 결함이 있고 한국 역시 재벌 문제나 정치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투표, 제도와 언론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왜 아직 개선되지 못했는지 궁금하네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굳이 그런 서방식 민주주의를 모방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독자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강변했으나 수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한국이 더 잘 나가는 건 사실이잖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 행복지수나 문화 창의성이 더 높다는 건 통계로도 나온다. 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 토론에서도 저는 소수 의견으로 몰렸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얻어낸 성과를 낮춰보려 해도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받고 우리 중국의 통제체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야.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리지 못했을 뿐이야. 모택동 사상의 진면목을 서방이 잘 모를 뿐이야. 그리고 한국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거품일 가능성이 커.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런던 대학 내에서 중국어학과 폐지 혹은 축소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어학과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규모가 커진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제가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항의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경제와 외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왜 학과를 축소하려 합니까? 라고 묻자 교수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딩샤오, 우리도 중국의 경제력은 잘 압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인권과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학생들이 중국어 대신 한국어나 일본어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문화 콘텐츠도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억울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서방 언론이 편향적으로 중국을 비난하는 탓이요.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로 어찌 됐든 잘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요.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은 건 미국이든 유럽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류 제도고 많은 젊은이가 그 체제 하에서 발전한 문화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 문화 역시 이런 배경에서 성장해왔다는 평가가 많고요. 런던 대학도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모택동 사상을 전공하는 과정은 왜 안 만들죠? 그 위대한 혁명을 알릴 기회가 있지 않나요? 라고 따졌고 교수는 딱히 그런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기도 하고 그에 대한 국제적 연구는 상당 부분 부정적 시각이 많아 지원을 받기 힘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 결국 여기도 한국 편이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얼마 뒤 교내에서 동아시아 역사문화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학자를 초빙해 과거와 현재의 문화 교류를 논의한다더군요. 저는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내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문화가 본질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선택이 결코 높은 평가를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겠다. 고 마음먹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발표자들은 서로 존중하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중국인 학자도 한국과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여러 사상과 기술을 전수받았지만 독자적 발전을 해온 점도 명백하다고 언급했고 한국인 학자 역시 중국의 영향은 크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체적 정치문화 모델을 만들어 왔고 이는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왜 서로 비판 없이 타협만 하고 있지? 한국이 민주주의를 택한 건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데 하고 속으로 불만이 컸습니다. 결국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전부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한국이 누리는 문화와 정치 체제는 대부분 우리 중국이 제공한 것을 변형한 것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찬양받을 일인가요? 그들은 원래부터 우리 사상을 깊이 받아들여 사회주의로 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서방 자본주의에 기대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무분별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한국인 학자가 마이크를 잡고 중국이 한국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래 이룬 발전을 그렇게 무분별한 모습이라고 단정 짓는 건 근거가 없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 국민들은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자유로운 언론과 집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문화적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좌시할 수 없어 재차 주장했습니다. 자유로운 언론, 그게 정말 인민에게 이롭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각종 분란과 갈등, 재벌 독점 등 문제가 한국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이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고 우리 모택동 사상의 기반 위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함께 발전시켰다면 훨씬 군더더기 없는 번영을 누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유럽인 학자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딩샤오 씨 말씀도 일견 흥미롭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면 어땠을지는 가정일 뿐이죠. 현실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택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고 이는 수많은 데이터로 증명됩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검열과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 없이 운영되는 걸 보고 서방 세계는 한국의 모델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신들도 민주주의를 만능으로 보는 거군. 모택동 사상을 무시하고 한국이 자유를 외치며 벌이는 모든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서방학계의 편향 아니겠습니까? 라고 소리쳤고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 자리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을 나누는 세미나라고 제지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왜 중국의 우월성과 모택동 사상의 필요성은 이토록 부정당하고 민주주의 선택이 마치 최고의 미덕처럼 포장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학교 내에선 또다시 한국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학과 주관 국제 컨퍼런스로 주제는 한류와 민주주의 문화 교류. 발표 초록을 보니 한국 민주주의가 K-팝, 드라마, 영화 등 폭넓은 창작 자유를 제공했고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임기 요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홍보 포스터를 보고 또 열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민주주의가 어째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찬양받는 거지? 그들의 시스템에도 분명 모순이 많을 텐데. 그러나 이미 중국어학과 축소는 기정사실화되었고 한국어학과는 학생 수요 증가로 크게 주목받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유럽인 학생이 저를 보더니 딩샤오,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해요? 사실 한국은 상당히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니까 사고나 창작 활동이 자유롭고 그래서 세계에 어필하기 쉬운 거 아닌가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건 서방 언론의 왜곡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지만 그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겪는 갈등과 분열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 사실 한국식 민주주의는 외부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내부적 문제도 많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는 물론 한국 사회도 문제는 많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선거로 지도자를 바꿀 수 있으니 자기 스스로 개선할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잖아요. 중국처럼 권위주의가 유지되면 국민이 권력자를 대놓고 비판하기 힘들다는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죠. 제가 위험이라니 그건 서방식 시각일 뿐이라고 버럭했으나 상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서 친구들 대부분은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문화도 활발하고 체제도 우리와 유사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니까 유사하다고. 결국 서방 세계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보는 거냐. 저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났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어학과 행사장을 찾아가 대놓고 한국 전통문화는 사실 중국이 원조다. 민주주의 도입 이후에 한국이 독자적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칠 작정이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 보니 또다시 많은 유럽 학생이 모여 한국 음악, 음식, 춤에 열광하며 민주주의가 보장된 한국이라서 이런 독특하고 참신한 문화가 나올 수 있었다고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질문 시간에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무대에서 소개되는 한국 무술, 음식, 복식 등 전부 중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택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서방에 지나치게 종속된 상태가 되어 이런 문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을 뿐이요. 진정한 자주성은 우리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청중 대부분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 웅성웅성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한 영국인 교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택했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성을 인정받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라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인쇄물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사이트에서 구한 글을 번역기 돌려 영어로 옮긴 자료였죠. 거기엔 한국 복장은 한나라 의복을 조금 변형한 것, 한국 무술은 소림권법의 파생, 한국이 민주주의를 택한 건 미국의 압력 때문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구체적 출처나 학술 검증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제시한 것 중에는 극단적인 민간 블로그 주장들도 섞여 있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죠. 결국 행사장 주최 측 교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딩샤오 씨, 그런 정보는 공식 학술지나 연구 보고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문화 교류는 오랫동안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배경도 한국 내부의 정치사회 운동의 결과입니다. 무조건 미국 압력으로라고 단정할 수 없지요. 주변 학생들도 하나둘씩 제게 질문했습니다. 이 원문 출처가 어디인가요? 학자들이 검증한 기록인가요? 그냥 인터넷 유포물 아닌가요? 등등.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간 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분명하다.
등등 강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최 측에서 저를 행사장 밖으로 안내했고 스태프가 조용히 너무 격렬한 논쟁은 자제해달라. 여긴 편안히 한국 문화를 체험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쫓겨났구나 하는 굴욕감에 휩싸였고 주위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제 얼굴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저는 편협한 중국인, 무조건 한국을 깎아내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죠. 그 후로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어학과가 폐지된다는 공식 발표가 떴고 이미 한국어학과는 규모 확장을 선언하며 장학금 제도도 강화한다는 소식이 대학 홈페이지에 올랐습니다. 영국 현지 신문에서도 런던 대학 한국어와 K-컬처 관련 학과에 집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중국 관련 전공은 관심 저조로 축소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더 이상은 런던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택동 사상을 전파하겠다는 저의 원대한 목표는 완전히 무너졌고 오히려 영국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한국 민주주의가 더 정당한 체제라는 평가가 굳건히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가 아무리 한국이 민주주의를 택한 건 실수다. 소란스럽고 서방에 종속된 체제일 뿐이다 라고 외쳐봐야 그들은 구체적 지표와 사례를 들어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자유개방적 분위기를 만들어 창의적 문화가 꽃피고 글로벌 매력이 생겼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제대로 반박할 방법이 없었고 학문적 자료도 빈약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런던에서 더 지내봐야 성과가 없을 것 같다.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고 부모님도 귀국하라. 괜히 고생했구나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저 역시 영국에 더 머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론은 한국에 우호적이었고 중국에 대해선 비판적이었고 학과도 사라지니 발붙일 데가 없었죠. 짐을 싸던 마지막 날 기숙사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 몇 명이 제게 잘 돌아가라. 그래도 언젠가 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길 바란다. 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넓은 시야라는 것이 사실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한국의 성취를 받아들이라는 뜻임을 알아차리고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억울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그렇게나 옳은가? 한국이 그래서 흥하고 있다지만 언젠간 그 부작용이 터져 나올 텐데 하고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고층 빌딩 사이로 빅벤이 보이고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모습이 자본주의 한복판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유학을 통해 저는 모택동 사상을 전 세계에 떳떳이 전하겠다. 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증명해 주겠다라는 포부를 가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이룬 발전과 자유로운 문화 창작을 높게 평가했고 중국의 권위주의 통치와 검열,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모택동 사상은 이미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겼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으며 제가 내세운 근거들은 대체로 중국 내부에서만 통하는 편향된 자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깊은 패배감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시샘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이 오히려 커졌죠. 한국이 그리 대단한 나라는 아닌데 왜 이렇게 세계가 떠받들지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객관적 지표와 서방 사회의 인식을 보면 한국은 경제, 문화, 정치적 자유를 고루 인정받고 중국은 강력한 통제와 폐쇄적 태도로 비판받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내가 배워온 것들이 너무 일방적이었던 건 아닐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나름의 장점이 있고 모택동 사상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스스로 그런 의심을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사상이 최고라는 자존심을 어떻게 버려? 라고 말이죠.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 대기실에 앉아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실수였다. 버릇없다. 서방에 종속된 체제라고 비난했지만 돌아온 건 유럽인들의 조롱 섞인 반응. 구체적 통계와 연구자료를 통한 반박. 한국은 독재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얻었기에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결과 K-pop, 드라마, 영화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대거 제시당하며 논파당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왜 인터넷도 자유롭게 못 쓰고 모택동 사상의 폐단을 비판 없이 숭배하는지에 대해 저는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런던 대학에서 중국어학과가 사라지는 것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 하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저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이 정도 대우라니. 저는 이 모든 걸 서방과 한국이 야합해 중국을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려 했지만 정확한 증거도 없고 스스로도 그저 분풀이라는 걸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중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아도 언젠가 더 강력해져 이 모든 여론을 뒤집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만 붙들고 귀국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면 영국이나 한국도 다시 생각을 바꾸겠지 라는 요원한 상상을 하면서요. 하지만 런던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중국은 억압과 멸권위주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딩샤오입니다. 모택동 사상을 신봉하며 한국이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 어리석다고 굳게 믿고 영국에 왔지만 결국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국의 성취와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매력적인 모델이라는 걸 재차 확인하는 현장에서 쫓겨나듯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전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도 부실한 자료와 치우친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수긍하기는 힘들었죠.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런던 시내를 보며 저는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쓴웃음, 분노, 허탈감, 그리고 조금의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중국 안에서 우리 체제가 최고라고 믿으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끝끝내 한국 민주주의를 실수라고 매도했지만 런던에서 보여준 세계의 반응은 너무나도 한국을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중국이 더 강해지고 모택동 사상이 재평가되어 서방 세계조차 역시 중국이 옳았다고 고개 숙이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한국도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자랑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스스로 위안합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고집스러운 신념만이 이 지독한 패배감을 견디게 해주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 포털에서도 이순신은 이순신으로 표기되어 명나라의 속국 장수로 다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 우리 영웅이라고 우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적 시각일 뿐이죠. 우리는 중국인 유저 시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시장은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이순신을 중국인으로 홍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해밍턴이라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게임 스튜디오에서 기획 및 디렉팅을 맡으며 지금까지 주로 교육용 게임 프로젝트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역사 논쟁 한가운데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해 보였지만 갈등의 불씨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친 시점 다른 테이블에서 꽤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순신이 어떻게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조선, 지금의 한국에서 활동했던 인물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조선을 명나라의 속국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순신도 중국 문명권 인물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 테이블로 쏠렸고 저 역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팀에서 서버 개발을 맡은 중국인 개발자 린준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 몇 명이 이순신이 중국인일 리 없다고 맞서자 린준웨이는 얼굴을 붉힌 채 더욱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 웹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나 다름없었고 이순신이 혼자 독립적으로 전투했다는 것 자체가 과장일 수 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여러 다큐나 언론 보도에서 이순신을 조선왕국의 전설적 해군 지휘관으로 소개해왔는데 회사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이순신 중국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가가서 상황을 중재하기로 했습니다. 린,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인 이순신 게임 프로젝트 얘기 같군요. 이렇게 식당에서 언성을 높이면 곤란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린준웨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분노 반, 답답한 반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찰스,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순신을 무조건 한국 영웅이라고 못 박으면
중국 시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중국 유저들은 이순신을 중화 문화권 영웅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해요. 이런 걸 무시하면 중국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질 게 뻔합니다.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순신이 조선 장군이라는 사실은 영국에서도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언론 보도나 학계 자료도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 이날의 충돌은 앞으로 훨씬 더 큰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순신 게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건 이미 영국 초중등학교에서 이순신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저는 한 초등학교에 초청받아 교육용 게임 개발의 실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죠. 아이들 책상 위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역사 동화나 학습 만화 자료가 놓여 있었고, 일부 학생들은 그 만화를 열심히 보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순신 만화 보셨어요? 거북선이라는 특이한 배로 일본 함대를 막아서는 장면이 엄청 멋져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늘 수적 열세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는 이야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무패라던데 저는 속으로 정말 영국 아이들이 이순신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단 말인가 라고 놀랐습니다. 보통 영국 아이들은 서양 위인들 예컨대 넬슨 제독, 웰링턴 공작, 혹은 나폴레옹 등에 익숙할 텐데 말입니다. 뒤늦게 조사해보니 BBC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여러 영국 언론에서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지켜낸 혁신적 해군 장군이라고 소개해왔고, 일부 출판사가 이순신의 일대기를 다룬 만화를 영문으로 번역해 영국 초중등 학생들에게 보급했더군요. 그렇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동양의 대단한 해군 지휘관 정도로 이름이 알려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저는 곧바로 영국 아이들이 이순신을 만화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게임을 통해 체험학습까지 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교육용 게임 제작에 관심이 있었기에 이 기획은 순식간에 승인을 받았지요. 하지만 제가 린주네이라는 강경파 중국인 개발자와 부딪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는 전체 방향을 담은 기획서를 작성해 팀원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기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게임 콘셉트는 어린 이순신 시절부터 시작하여 병영 생활을 거치고 무과 시험에 합격해 해군 지휘관으로 성장한다. 임진왜란 시기에 일어난 다양한 해전을 전략 시뮬레이션, 액션 형태로 재현해 아이들이 플레이하며 역사를 체험학습한다. 교육 목표는 영국 초중등생에게 동양해전사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올바르게 알려준다. 영국 언론 만화로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이순신의 임기를 게임으로 한층 확장해 학습 효과를 높인다. 주요 특징으로는 거북선 등 조선 수군 함선을 디테일하게 재현하고 영량의 전한산도, 대첩 등을 각색해서 재밌게 구현한다. 철저히 역사적 사실에 기반화돼 초중등생의 흥미를 끌 만한 스토리텔링 요소를 가미한다. 발표 자리에서 많은 팀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린주네이가 손을 들고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찰스, 이 문서에 따르면 이순신이 분명히 한국 장군이라고 부각되고 있는데 중국 쪽 시장을 고려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당황하면서도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문제라뇨? 영국 언론이나 서양 학계에서도 이순신을 조선왕국 해군 지휘관이라고 명확히 언급하잖아요. 그러자 린주네이는 작정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어권 SNS와 역사 커뮤니티를 보면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다고 여기는 시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이순신도 중국 역사권 장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 영웅이라는 식으로만 못 박으면 중국 유저들은 이건 한국식 프로파간다라고 비판할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건 무슨 억지인가 생각했지만 그래도 교육용 게임에서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린주네이가 이 정도로 강경하고 집요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기획 발표 후 저는 혹시 모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 게시판에 영국 주요 언론 보도를 정리해 올렸습니다. 예컨대 BBC 다큐멘터리 캡처에는 이순신은 16세기 말 조선 왕조의 해군 제독으로서 무패, 신화를 만들어낸 동양 최고 수준의 전략가라는 내레이션이 있었고 데일리 메일 기사에는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을 운용해 일본 함대를 격퇴한 조선의 국민적 영웅이라고 소개돼 있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모두 이순신이 조선왕국 장군임을 당연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오히려 영국 유저들이 왜곡이라며 불만을 표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용 게임인 만큼 역사적 사실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런 글을 게시했는데 린주네이는 그 아래 댓글로 더 강도 높은 반박을 남겼습니다.
영국 언론이 전부 맞는 건 아닙니다. 중국 쪽에선 예전부터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이순신은 명나라에 충성을 바쳤다고 인식해왔습니다. 오히려 한국 쪽이 역사를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내 회의 자리에서 그는 이순신을 중국의 해군 영웅이라고 본격적으로 묘사해야 중국 시장에서 환영받는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강경해졌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키면서 영국에서 이미 인기를 끈 이순신 만화에 저작권자 한국 출판사와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는 화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순신을 주제로 교육용 게임을 만든다니 고맙고 기쁩니다. 다만 중국 측 압력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한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이순신은 한국에서는 민족의 구원자 수준으로 존경받는 분이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영국에서도 이순신이 한국 장군임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중국식 주장을 반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 들은 린 준웨이는 또다시 팀 내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출판사와 협력해 한국 영웅으로만 그리면 중국 시장은 포기하는 셈이에요. 이순신이 중국의 위인이라는 걸 강조할 부분을 조금이라도 섞어야 국제 매출이 보장됩니다. 심지어 그는 중국 외교나 유저들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면 게임이 중국에서 금지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저는 우리 본래 목적은 영국 아이들의 교육이다. 중국 시장은 부차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3040%쯤 진척되자 린준웨이는 사내 게시판에 중국어 웹사이트 SNS 글을 잔뜩 링크하며 이순신은 사실상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링크 속에는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고 이순신 또한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식의 주장이 가득했지요. 그는 코멘트에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중국 역사 포털에서도 이순신은 이순신으로 표기되어 명나라의 속국 장수로 다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 우리 영웅이라고 우기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적 시각일 뿐이죠. 우리는 중국인 유저 시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팀원 대부분이 영국 다큐나 기사에서 확실히 이순신을 조선 장군이라고 하는데 중국 영웅이라고 억지 쓰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고 반박했지만 린준웨이는 중국 시장이 훨씬 크다. 이순신을 중국인으로 홍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회의 자리에서 제가 영국 방송 중 하나에서 거북선을 세계 최초 철갑선 중 하나로 소개했고 이는 조선 고유 기술이라 밝혔다고 강조하자 린준웨이는 굳은 얼굴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게 영국 방송이니까요. 중국에서는 조선의 배가 아니라 명나라의 기술이 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게임은 중국에서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팀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역사 왜곡은 안 된다는 대다수 의견과 중국을 잡으려면 이순신을 중국 영웅이라 인정해야 한다는 린 준웨이의 의견이 정면 충돌했던 겁니다.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져 저는 영국 여러 학교의 시범 버전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은 거북선을 직접 움직이며 해상 전투를 체험해보고 와, 이순신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교사들도 영국 아이들에게 익숙한 이순신 만화를 게임으로 발전시켜 준이 좋다며 흡족해했죠. 그 무렵 한 중국 퍼블리셔가 우리 회사에 연락해 이순신 게임에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투자를 받아 더 큰 프로젝트로 확장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곧 구체적인 조건을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게임 내에서 이순신을 중국 역사권 인물로 묘사하고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임을 분명히 기술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이미 영국 언론과 학계 자료에서 이순신은 한국의 위대한 장군이라고 확립돼 있고 우리 게임은 역사 교육용이 주목적이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린준웨이는 제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찰스, 당신은 큰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인기 끌면 매출이 엄청날 텐데 왜 자꾸 이순신은 한국 영웅이라고 고집합니까? 이 게임을 중국에서는 한국이 모두 베껴간다라고 욕할 게 분명해요. 하지만 저는 역사를 왜곡하면 영국과 한국 모두에서 비윤리적이라며 비판당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내심으론 이 프로젝트가 분명 중국 문제로 인해 흔들리게 생겼다며 불안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사내 갈등이 한창이던 시점 영국 교육청 관계자 몇 분이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해
이순신 게임이 실제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간 빌드 버전을 직접 시연하면서 거북선 전투 시스템과 명량해전 시뮬레이션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교육청 인사들은 영국 학생들이 이미 이순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전략 게임을 통해 역사지리 전술 개념을 배울 수 있어 훌륭하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연 도중 린준웨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더욱 노골적인 이순신 중국설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이순신을 한국 영웅이라고만 말하기엔 한쪽 시각이지요. 중국 입장에선 조선이 속국이었고 이순신이 명나라의 협력 속에서 전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중국 영웅이라 봐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당황한 듯 반응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가 영국 BBC 자료 등을 확인해보면 이순신은 분명 조선 왕조 소속 장군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학계와 국제 언론을 보면 이순신은 임진왜란 중 조선 해군을 이끈 지휘관으로 인정받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있었다 해도 이순신이 중국 장군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순신 장군이라 부르고요. 교육청 담당자들은 제 설명에 납득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린준웨이는 불만 어린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 걸까 하고 씁쓸해했습니다. 교육청 시연 후 저는 CEO와 임원진을 긴급 소집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 퍼블리셔는 이순신을 중국 영웅으로 묘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영국 한국은 물론 국제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라 반발할 게 뻔합니다. 이미 영국 아이들도 이순신은 한국 장군이라 배우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면 혼란만 줄 뿐입니다. CEO도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영국 아이들의 교육용이 핵심이죠. 중국 시장이 크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바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국 임원진은 이순신을 중국인이라 묘사하지 않는다. 중국 시장의 압박에도 역사 왜곡은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린준웨이는 이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부에 재차 항의를 올렸습니다. 찰스와 임원들이 중국을 무시한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프로젝트가 약 70% 완성되었을 즈음 회사 내부에 커다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서버 코드를 몰래 수정해 게임 실행 시 가장 먼저 뜨는 로딩 화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표시되게 해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본 게임은 명나라와 조선이 협력하여 만든 위대한 해군 역사를 소재로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의 문명권에서 탄생한 해군 영웅입니다. 팀원들이 분노하며 추적에 나섰고 결국 범인은 린준웨이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끝까지 중국 퍼블리셔와 유저들을 위해선 이 정도 표현이 필요하다며 정당화했으나 이는 회사 기획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자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경악과 실망이 뒤섞여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CEO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린준웨이를 프로젝트에서 즉시 배제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해고 통지를 받고 회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찰스, 중국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게임은 결국 빛을 못 볼 거예요.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린준웨이가 떠난 뒤 프로젝트 팀 내부는 오히려 결속을 다져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최종 시나리오를 더 충실히 다듬으며 임진왜란의 전황조선, 해군 체계 명나라의 원군 지원 등을 역사적 근거에 맞춰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이순신은 조선의 해군 장군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데이트된 교육 모드에서는 이순신의 무과 급제 연도,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명량해전의 지형적 이점 등을 퀴즈 지도 미션 형태로 구현해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거북선 업그레이드 과정을 직접 플레이하며 어떻게 대포를 설치하고 갑판을 철로 덮었는가를 배우도록 하는 식이었지요. 또한 게임 내에 영국 언론 자료실을 만들어 BBC 타임즈 등에서 이순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간략한 캡처나 문구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해외 교사나 학생이 쉽게 참고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팀원들은 이 정도면 영국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역사 교육 게임이 될 것이라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이 이순신 모바일 게임은 드디어 영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출시 후 며칠 만에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폭발적인 다운로드가 발생했고 SNS나 유튜브에도 이순신 게임 플레이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거북선을 빨리 업그레이드하는 팁 같은 콘텐츠가 공유되었고 영국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순신 만화로도 재밌었는데
직접 조종해보니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명량해전 미션에서 적은 배로 승리하는 게 쉽지 않지만 성공했을 때 짜릿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교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특히 사회나 역사 과목에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 명나라 일본의 동아시아 관계를 설명할 때 이 게임 시연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왕국의 해군 장군이지만 그분이 보여준 리더십과 전술적 혁신은 국경을 초월해 누구나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조차 수많은 아이들이 그분을 존경한다니 무척 기쁩니다. 영국 기자들은 BBC 등에서 이순신은 한국의 전설적 장군이라 이미 보도한 바 있고 이제 게임으로 교육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출시 후 몇 주가 지나자 중국 일부 커뮤니티에서 왜 이순신을 한국인이라고만 주장하느냐는 비난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해고된 린준웨이가 중국의 다른 게임사로 이직해 이순신은 명나라가 키워낸 장군이라는 문구로 광고한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했고 이것이 한국 네티즌들과 또다시 갈등을 빚는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학계에서는 이미 이순신이 조선왕국 출신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다루고 있고 이를 뒤집으려 든다 한들 학술적 근거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구나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애당초 영국 아이들의 교육이었지 중국 대중시장에서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런던 교회의 한 중학교에 직접 방문해 이순신 게임을 활용한 역사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담당 교사가 임진왜란과 동양해전사를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싶다며 저를 초청한 것이었죠. 교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었고 학생들 20여 명이 태블릿을 들고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명량해전 맵을 시연하며 이순신 캐릭터로 좁은 해협을 지키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척의 적 함대가 엄청난 유세로 몰려오자 아이들은 일제히 오 마이 갓을 외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실제 역사 맞아요? 이렇게 적은 배로 어떻게 버텼다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게임을 잠시 멈추고 실제 역사적 기록을 들려줬습니다. 1597년에 벌어진 명량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단 13척으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막아낸 실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형과 조류를 철저히 분석해 울돌목의 거센 물살에 적을 유인의 혼란에 빠뜨린 거죠. 영국에서도 이런 전술적 기지를 높이 평가해 동양의 넬슨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기다 이순신이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자 감탄과 환호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도 패배가 없다고요. 그런 지휘관이 실제로 있었다니. 우리 넬슨 제독도 위대하지만 이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 조선에 이런 영웅이 있었다니 신기해요. 저는 그 반응을 보며 기획 초기부터 꿈꿔왔던 장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순신을 한국의 영웅으로 인식하고 그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동하는 순간을 목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영국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서 아이들이 발견하고 감동받은 이순신의 역사적 디테일은 다양했습니다.